냉전 이후 70년 단 한 나라도 넘지 못했던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핵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벽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넘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핵 잠수함 아닙니다. 그건 단지 시작이었을 뿐이죠. 백악관조차 이건 계획에 없던 변수라며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외국 기술 0%, 완전한 독자 개발. 그런데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짜 숨기고 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라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건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도면 한 장이 제 30년 경력을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의 소형 원자로 설계도였죠. 이건 단순한 잠수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술은 핵무기 제조 직전 단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저 에드워드 스틸맨은 30년간 국방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핵잠수함이 뭔지 압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기술인지도 알죠. 누가 만들 수 있고 누가 절대 만들 수 없는지 그 경계선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선 너머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모든 걸 막고 있었죠. 고농축 우라늄 접근 불가, 핵무기 개발 원천 봉쇄. 한국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아니, 만들어서는 안 되는 나라였죠. 그런데 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저는 그 순간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저와 같은 표정이었죠. 믿을 수 없다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프랑스 해군 제독은 안경을 벗어닫고 있었고 독일 국방부 대표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건 마치 자전거로 달에 가겠다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저는 냉소했습니다. 이건 분명 3,500억 달러 투자금을 위한 정치쇼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된 거래 방식이겠죠. 한국은 그저 미국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계획서를 들고 나온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냉소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핵잠수함 기술은 단순한 추진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건 핵무기 제조 능력과 직결된 기술이죠. 고농축 우라늄을 다루는 능력, 핵분열을 제어하는 기술, 방사능 차폐 시스템. 이 모든 게 핵무기 개발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핵잠수함 기술을 그토록 엄격하게 통제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수십 개국의 잠수함 프로젝트를 평가했습니다. 브라질이 핵잠수함 개발을 선언했을 때도 호주가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도 현장에 있었죠. 그 나라들조차 얼마나 고전했는지 저는 직접 봤습니다. 기술 이전에만 수십 년이 걸렸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핵기술에 대한 접근권조차 없는 나라가 갑자기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죠. 실제로 한국이 발표한 계획은 황당할 정도로 야심찼습니다. 시속 65km의 수중속도, 수개월간 물속에서 자항할 수 있는 능력, 완벽한 정숙성. 기존 디젤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이었죠. 심지어 배수량 4,000톤급 소형 설계라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보통 핵잠수함은 7,000톤 이상인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게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고요? 핵잠수함의 핵심은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HEU라고 부르죠.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20% 이상인 물질입니다. 이게 없으면 핵잠수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미원자력 협정 때문에 이 HEU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봉쇄된 상태였죠. 저는 회의 자료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한국 측 발표 자료에는 비핵 원자로 모델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는 거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LEU로 핵잠수함급 출력을 낸다는 건 물리학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저는 미국 출신입니다. 핵보유국 출신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제게 오만함을 줬습니다. 핵무장 능력을 가진 국가에서 온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을 가볍게 봤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장했다 해도
아무리 반도체와 조선에서 앞서 있다 해도 핵기술만큼은 우리와 다른 세계에 있다고 생각했죠. 핵기술은 특별합니다. 이건 단순한 공학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최고 기밀이죠. 핵보유 5개국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영역입니다. 그 벽을 넘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계획, 기술적 허세일 뿐이야. 실제로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할 거야. 프랑스 동료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우리도 60년대부터 시작해서 겨우 완성했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나. 독일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죠. 에리유로 핵잠수함을 만든다? 그건 마술이야, 마술.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빈 껍데기로 규정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멋진 도면으로 가득 차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계획이라고 판단했죠. 한국은 결국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포기하거나 아니면 몇 년을 질질 끌다가 흐지부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 기술적 실현 가능성 낮음.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오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주 후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도면이 놓였으니까요. 그 도면을 보는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수함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술은 핵무기 제조 직전 단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홍축 우라늄을 고효율로 제어하는 이 기술력이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한국은 협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핵보유국 수준의 기술적 임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제가 30년간 배운 모든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이 나라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건가?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면을 받은 건 10월 중순이었습니다. 국방부 산하기술분석팀에서 보낸 자료였죠. 한국의 소형 원자로 시스템 설계도였습니다. 기밀 등급 최상위 문서였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대충 훑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원자로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는 건 맞았죠. 그런데 출력 밀도와 효율이 말이 안 됐습니다. 에리유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이 설계대로라면 에리유를 사용하면서도 HEU 원자로와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었습니다. 시속 65km 수중속도, 수개월 자항 능력. 모두 실현 가능한 수치였죠.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저는 도면을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은 중성자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중성자 흐름을 극도로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학이 아니었죠. 이 수준의 중성자 제어 기술은 핵무기 개발에서도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기술력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미원자력 협정을 어기지도 않았죠. 모든 게 합법적인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능력은 명백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브레이크아웃 커패빌리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잠재력을 말합니다. 한국은 바로 그 임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평화적인 핵잠수함이라는 플랫폼 안에 핵무기 제조 능력을 숨겨둔 거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30년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 허세를 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해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일을 실제로 해낸 겁니다. 저는 도면의 주석을 읽었습니다. 비핵원자로 모델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이 핵무기와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단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말이죠. 비핵원자로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핵무기 제조 능력과 동급입니다. 한국은 협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핵보유국 수준의 기술적 역량을 갖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이제 선택권을 가졌습니다. 평화를 유지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 핵무장 국가로 전환할 수도 있는 선택권 말이죠. 이건 국제 질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존, 자네 한국 원자로 도면 받았나? 응, 받았어. 그런데 에드워드, 이거 진짜야? 도면을 분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기술팀과 직접 화상회의를 했죠. 김철수 박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원자력 시스템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스틸맨 박사님,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철수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도면을 펼쳐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 중성자 제어 시스템입니다. 전홍축 우라늄으로 어떻게 이런 출력을 낼 수 있습니까? 나노미터 단위 제어 기술입니다. 중성자 흐름을 극도로 정밀하게 제어합니다. 나노미터 단위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핵무기 개발에서도 요구되는 최고 수준의 정밀도였습니다. 핵분열 연쇄 반응을 극도로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박사님, 이 기술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김철수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압니다. 이 기술력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김철수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억제력이지요.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충분한 억제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술 자체가 우리의 방패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억제력.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지만 만들 수 있다는 능력만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을 갖춘 겁니다. 이건 새로운 개념의 국방 전략이었죠.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걸 위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평화를 위한 기술이지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저는 화면 속 글을 바라봤습니다. 실제 원자로는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내년 초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가 시작됩니다. 그때 직접 오시면 됩니다. 필라델피아요? 네, 미국과의 기술 협력으로 그곳에서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우리 기술을 인정한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기술을 인정하고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를 허가했다는 건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이건 한국이 사실상 핵기술 동맹국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었죠.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죠.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능력을 무기가 아닌 억제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선택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 핵무기 제조 잠재력 보유, 그러나 평화적 활용 의지 명확.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국방부에 도착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이죠. 저는 추가 자료를 계속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문서들을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이들은 고농축 우라늄 없이도 핵잠수함을 만들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저농축 우라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설계였죠. 그리고 그 기술력은 명백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핵무기 제조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원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핵보유국과 대등한 억제력을 갖는 길. 기술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로 평화를 만드는 길. 저는 그 선택에 감탄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세계는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핵무기 없이도 핵보유국과 대등한 나라. 이건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보고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말이죠. 제 보고서는 일주일 만에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죠. 저는 특별브리핑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에 대해 발표하라는 거였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소형 원자로 설계도, 중성자 제어 시스템, 출력 효율 데이터.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핵심을 말했습니다. 이 기술력은 핵무기 제조 능력과 동급입니다. 한국은 돌파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방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스틸맨 박사, 명확히 해주시죠.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아닙니다. 만들 의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합니까? 한국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시설이 투명하게 공개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도 받아들였죠. 영국 대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한국이 언제든 핵무장 국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협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독일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선례를 만들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겁니다. 이탈리아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동북아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겁니다. 중국과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기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핵보유국 클럽에 도전한다는 사실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였죠. 이건 기득권의 공포였습니다. 국방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기술 개발을 중단하라고 말이죠. 중단하라고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네, 중단입니다. 비확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어떤 협정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합법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거죠. 허점이 아닙니다. 한국은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그 권리가 핵무기 제조 능력으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미국, 프랑스, 영국은 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억제력 때문이죠. 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억제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핵무기 대신 기술로 억제력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은 핵무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핵무기도 평화를 위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기술도 평화를 위한 겁니다. 영국 대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스틸맨 박사, 당신은 한국 편을 들고 있습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진실 편을 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모델 말입니까? 핵무기 없이도 강할 수 있다는 모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한국의 기술 개발을 주시할 것이며 필요하면 제재도 검토할 것입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이들은 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지키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브뤼셀의 겨울 하늘은 흐렸습니다. 제 마음도 흐렸죠.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들의 편에 서지 않겠다고 말이죠. 한국은 옳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존엄을 지킬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한국 외교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지지합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2025년 10월 말 경주 에이펙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수함 승인을 했습니다. 2026년부터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완공 목표는 2028년입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계획만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과의 협의를 마치고 실제 건조 일정까지 확정한 겁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진짜로 해낼 준비를 마친 겁니다. 발표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기술을 검토했고 건조 협력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결정입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핵추진 기술을 인정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미국이 자국 조선소에서 한국 잠수함 건조를 허가했다는 건 한국을 사실상 핵기술 동맹국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었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본격화. 미국 한국 핵기술 공식 인정. 2028년 새로운 핵잠수함 보유국 탄생 예정. 저는 한국 외교부에서 보낸 기술 브리핑 자료를 받았습니다. 상세한 건조 계획이 담겨 있었죠. 2026년 1월부터 용골 거치 예정. 2027년 원자로 탑재 예정. 2028년 진수 및 시운전 예정. 모든 일정이 구체적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며 놀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기술 문서, 부품 조달, 인력 배치. 하나도 빠짐없이 계획돼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저농축 우라늄 기반 소형 원자로 시스템. 한국은 고농축 우라늄 없이도 핵잠수함을 만들 방법을 완성한 겁니다. 10월 말 국제학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공개 발표했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김철수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저농축 우라늄으로 고효율 원자로를 구현했습니다. 핵심은 나노미터 단위 중성자 제어 기술입니다. 화면에 기술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출력 밀도, 효율, 정숙성. 모든 수치가 기존 핵잠수함과 동급이었습니다. 참석한 과학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프랑스 학자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2028년 실물로 증명할 것입니다. 김철수 박사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김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박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이 기술이면. 알고 있습니다. 스틸맨 박사님. 핵무기도 만들 수 있다는 거 말이죠. 김 박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들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겐 이 기술 자체가 충분한 억제력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가 이해할까요? 이해하든 안 하든 우리는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평화를 위한 기술이지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확신을 봤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선택한 길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공식적으로 건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이 프로젝트를 전폭 지지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동맹의 안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언론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국은 한미원자력 협정을 준수합니다. 핵무기 개발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술적 능력과 실제 개발은 다릅니다. 한국은 투명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능력은 보여주되 위협은 하지 않는 것. 기술로 억제력을 만들되 무기는 만들지 않는 것. 저는 그 철학에 감탄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국은 정말로 핵잠수함을 완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지킬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이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해낼 겁니다. 그들은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은 무기가 아닌 철학에서 나오니까요. 국방부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져 회의실에 들어가자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국방부 차관과 정보부 국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스틸맨 박사 앉으시죠. 차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제출한 한국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말입니까? 너무 우호적입니다. 한국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위협을 과소평가요? 저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정보부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판단이 문제입니다. 한국의 핵 능력은 우리에게 위협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 계획도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아직 만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차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할 겁니다. 한국의 핵 능력을 위협으로 규정하는 보고서 말이죠. 그건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곡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판단입니다. 한국은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도 받고 있습니다. 어디가 위협입니까? 그들이 보유한 기술 자체가 위협입니다. 돌파 능력을 가진 나라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한국을 위협으로 만들려는 거였죠. 박사님, 우리는 박사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박사님 이름을 넣고 싶습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거절합니다. 뭐라고요? 제 이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저는 거짓말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보부 국장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요? 제 경력을 망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협조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이 조직에서 일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보다 정치가 우선인 조직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사직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더 이상 미국 국방부에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제 양심을 지키겠습니다. 차관이 당황했습니다. 박사님, 진정하시고 다시 생각해 보시죠. 이미 결정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화를 선택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 진실을 왜곡하는 데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년 경력을 버리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공개하겠다고 말이죠. 며칠 후 제 양심 선언이 기사화됐습니다. 미국 국방 전문가, 한국 핵기술 옹호하며 사직. 에드워드 스틸맨 박사, 한국은 위협이 아닌 평화의 모델. 한국 언론은 저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박사님, 왜 경력을 버리면서까지 한국을 옹호하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술을 파괴가 아닌 평화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건 위협이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모델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기술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한국은 그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입니다. 박사님의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의 모델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강할 수 있다는 철학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 젊은 한국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제 양심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기술보다 오래 갑니다. 한국의 잠재적 핵능력은 위협이 아닌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 방패는 평화를 지키는 방패가 될 거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학자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모두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 대학 교수가 물었습니다. 이미 성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성됐죠. 이제 남은 건 실행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셀 겁니다. 압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투명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핵무기 제조 능력과 평화 한국형 억제력 모델. 이 논문에서 저는 한국의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첫째, 기술적 능력의 확보.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들지는 않았죠. 둘째, 투명성의 유지. 한국은 모든 시설을 공개하고 국제 사찰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신뢰의 기반입니다. 셋째, 평화적 의도의 선언. 한국은 명확하게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국형 억제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국제학회에서 이 논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세계가 한국의 모델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평화의 모델입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세계의 한국형 억제력을 알리는데 말이죠. 물론입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철학을 믿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저 멀리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2026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가 시작될 것입니다. 2028년 대한함이 진수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그것이 한국의 힘입니다.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지키는 힘. 위협하는 힘이 아니라 안심시키는 힘. 한국은 그 힘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대학들이 저를 초청했습니다.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어디든 갔습니다. 한국형 억제력이란 무엇인가? 제 강연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은 기술 자체가 억제력이 된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다른 나라들도 이 모델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투명성입니다. 한국은 모든 걸 공개했죠. 그 투명성이 신뢰를 만들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형 억제력 모델은 무너집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계속 강연했습니다. 워싱턴, 뉴욕, 보스턴, 시카고. 미국의 주요 도시를 돌아다녔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모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한국형 억제력을 연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핵무기 없는 억제력의 가능성. 한국형 모델의 국제적 함의. 투명성 기반 안보 체제. 학계가 움직일 것입니다.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강철보다 조용한 힘 한국형 억제력의 탄생. 이 책에서 저는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경주에서의 트럼프 발언부터 도면 분석,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의, 그리고 제 사직까지.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핵무기 없이도 강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평화를 선택했는지, 모든 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건조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서입니다. 2028년에는 진수식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함이 물 위로 떠오르는 순간. 저는 그 순간도 목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왜냐하면 그들의 힘은 무기가 아닌 철학에서 나오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집 앞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은 미국 국방부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옳은 결정이기도 했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짜 힘은 파괴가 아니라 억제의 철학에서 온다는 것을. 한국은 핵무기 제조 능력이라는 칼을 가졌지만 그 칼을 칼집에 넣어둔 채 평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 선택이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목격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강철보다 조용한 그들의 힘.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인류의 새로운 억제력. 한국형 억제력. 이것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 제조 능력을 총 대신 엔진으로, 폭탄 대신 신뢰로 전환할 것이다. 강철보다 조용한 그들의 힘은 인류의 새로운 억제력이 될 것이다. 무기 없이 강해지는 나라. 기술로 평화를 만드는 나라. 그 나라의 증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동사연이었습니다.